자, 그러면은 8시가 됐으니까 오늘 오랜 세월 전에 여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도 역시 권력의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인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느낌이죠, 느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그 자의식을 가진 느낌인데, 그 느낌 자체는 어떻게 촉발되냐면은 특정한 가치에 대한 나의 판단과 평가, 그 다음에 내 감각적인 그 외부 대상과의 관계, 이런 걸 우리 나를 느끼죠, 나를. 나를 느낍니다. 나를 대체적으로 느끼는데, 문화적으로 그럼 우리라는 거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이 챕터가 시작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나라는 거, 이 고유한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는가의 논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중간에 조금 되게 이상한 패턴이 있어, 문화라고 하는 게.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전파론이다. 그 다음에 그레이버가 전파론 반대자죠. 전파론의 핵심은 환경 결정론입니다. 이게 순서는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 챕터에. 환경이 결정한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입니다. 그 책은 문명 전파가 위도 중위도 몇 대에서 가로로 행으로 달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논증을 하는 책인데요. 그렇게 전파되는 게 그 생태가 비슷해서다죠. 그 다음에 이 생태가 비슷한 거 위에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비슷한 언어를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적 문화 권역을 또 설명하는 이론이 이렇게 결부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문화를 담지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논의는 언어적 공통성과 그 근저에 있는 생태적 그 환경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론이다, 결정론. 그레이버는 이게 이제 이 책에도 중간에 계속 질문을 하시지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인간이 도대체 사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모두가 관심 가지는 질문이시죠.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이상한 나를 보거나, 아, 진짜 사람이 진짜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싶으시잖아요. 이 두 개 있는데, 그 환경 결정론은 물질적 조건에 인간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입장이고, 그레이버는 그것만으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라는 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는 답이 없는 문제죠. 그냥 나의 질문과 함께 그레이버는 이제 어, 굳이 말하자면 어떤 관념을 갖는가의 문제에서 인류사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의도인데 환경 조건이 너무 비슷한데 정말 다르게 사는 애들 찾기가 너무 쉽지 않아? 이런 거고 그 예를 우리도만 해도 느껴지시죠? 일본이 위아래로 길어서 그렇지. 그 같은 위도에 일본 저쪽도 땅이 있잖아요. 이게 대한해협이 태평양도 아니고 편해타니. 그런데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라도 경상도도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버는 그 환경 결정론이 설명 못하는 예가 되게 많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예를 가지고 이 챕터에서는 소유권이라든지 권력의 발생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얘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복잡했는데요, 저한테는. 그러더라도 그레이버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권력은 잉여 생산으로부터 오지 않는다에 대한 논증입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게 이제 다음 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레이버 선생님이 그 비판을 하시는 거는 진보적인 역사관이죠. 구석기를 극복해가지고 신석기가 돼. 신석기라고 하면은 옵션이, 이게 순서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걸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재배는 식물을 단종화시킨 거예요. 재배가 먼저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종을 먼저 시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레드 다이먼드는 이 순서가 다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축합니다. 재배를 돌보는 걸로 가축을 좀 이렇게 가축은 어, 이 식물에 단종하고 가축은 이제 동물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 잉여 생산이 많아져 가지고 여기도 잉여가 일어나요. 일본부터. 그러면 가축을 통해서 잉여를 더 많이 일으키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관리를 해. 잉여 관리자로 이제 제도적 분배자가 문제가 돼요. 막 많아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나눌 거야? 누가 나눌 거야? 이런 얘기와 함께 결국은 왕이 출연해. 이게 신석기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 전 단계에 있는 구석기는 아직 이게 없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레이버가 1번, 2번, 3번, 4번이 다 조합되는 게 별로 없다. 그 다음에 1번, 2번이 겉으로 보면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그게 퍼센테이지 문제인가 이게 복잡하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잉여 있는데 왕이 없다. 그 예로 두 개의 부족을 예를 들고 있네요. 이걸 가지고 구석기 혁명, 그러니까 구석기,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양식이 늘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잉여가 아무리 많아도 왕이 출연하지 않는 두 개의 예를 통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수의 문제로 환원하지 마. 와, 소유에 대한, 배타적 소유에 대한 다른 태도가 인류사에 많아.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두 개의 그 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선생 두 개의 예는 어느 부족과 어느 부족입니까? 그죠? 그 캘리포니아하고 북서부, 어, 어느 약간, 부족이냐니까. 아니, 부족이, 카티오트리랑, 네네. 음, 유록적입니다. 네네. 유럽 이게, 쪽에 기억이 나요. 네. 네.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서 그냥 이렇게 그 강심 논리라고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잘 안 붙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공격적으로 얘가 나오는 건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핵 모델로 가는 거예요. 핵 모델. 위도가 같아야 문명 전파가 한다 이렇게 하고 신석기는 가로로 확장됐어를 쓰면서 지구상에 세로축으로 길게 뻗어 있는 그 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는 출발지니까 그럼 논외고 예를 들면 가장 긴 게 아메리카니까 이렇게 세로로 되는 건 위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문명이 전파가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 그레이버가 세로축 모델이 위도가 정말 다른데 되게 비슷해라고 해가지고 요 예를 갖고 오는 거예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메리카로 갑니다. 아메리카를 가가지고 아메리카의 남미까지 다루시는 건 아니고요. 위에 북미인데 북미이자 북미 서쪽입니다. 서쪽에 캘리포니아 지금 난리 나고 있는 LA, LA가 있고 LA 위로 쭉 올라가면은 무슨 LA 위로 쭉 올라가면 시애틀 나옵니다. 대충 그렇다고 생각해요. 시애틀 지나면 캐나다 땅입니다. 그래서 시애틀에서 조금 올라가면 밴쿠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미국 땅인 알래스카, 그 알래스카 끝 지점이 이렇게 캐나다 서쪽 위에 붙어 있거든요. 요 세로축이라고 하는 거를 그 인문세 해양 인류학에서 읽은 많은 바다 인류학자들은 여기를 이제 주목하는 거죠. 여기가 거대 다시마, 제 키 정도 되는 다시마 숲이 막 있고 엄청나게 생물들이 막 이렇게 활발해서 인류한테 훌륭한 먹거리 자원을 준다. 와, 요 루트는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요. 이 해안가에서 조금 들어오면 엄청난 숲이 있어요. 이게 조금 생각하시면은
거의 뭐 좀 더 들어가면 로키 산맥 뻗어 내려오는 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큰 강이 또 있어요. 먹을 것이 식수가 차고 넘치는 데죠. 그러면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처럼 동이도에 엄청난 스펙트럼을 주파하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 반 정도에서 매우 비슷한데 정말 다른 두 정치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아래쪽이 유록 쪽이라는 데고, 그건 미국의 캘리포니아 근처에 캘리포니아 주 지도를 잠깐 떠올리시면 되고, 그 서쪽 끝에 있나 봐요. 유록 쪽 있고, 콰키우틀조는 밴쿠버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가 또 엄청나게 다양한 또 부족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대표 선수가 카키우틀로 되어 있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유럽 쪽도 콰키우틀 쪽도 똑같이 기본 베이스는 채집을 한다라고 정리됩니다. 모든 인류학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배나 가축화의 흔적이 많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재밌는데 채집이 어느 순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채집도 적심하고 우리 지금 12명이 달려가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래서 뭐 한 쌤처럼 도토리 주울 수 있지 않나요? 각자 그 이렇게 이민 가방 들고 오늘 하자 이래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쓸어올 수 있잖아요. 아니, 채집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 귀엽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작심하면 산 하나 걷어낼 수 있지. 이런데 그 채집이고 그래서 도토리를 이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고 콰키우틀족이 있는 거기는 연어가 돌아오는 길목인데 혹시 사진 찾아보셨나요? 그냥 그러니까 30cm 깊이밖에 안 돼. 거기에 그냥 고기야 다. 그 애들이 치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그게 채집이야 그게. 그게 생선 채집이에요 생선 채집. 그래가지고 그게 아무 도구가 필요 없어. 고기도 워낙 커가지고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돼서 재배는 왜 하는 거야 일단. 아니 곡식을 기르려면 땅을 골라야 되고 씨를 뭐 가려야 되고 아니 주우면 된다니까. 그 재배를 왜 해야 된다는 가 이런 얘기를 서서히 하고 있고요. 둘 다 잉여가 그러니까 가지를 치면 물고기도 장난 아니고 새도 장난 아니고 버섯도 엄청 많고 도토리 진짜 많은데 재배 안 한다. 고. 자, 그다음에 이 잉여를 특정한 특정한 식료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식물 재료, 그러니까 비슷한 데인데 각자 각자 채집하는 품목을 완전히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은 물고기 뭐 이런 데에서 거의 관심을 안 둔대요.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 있는데 왜 안 잡아? 그 위쪽은 도토리 이런 건 거들떠도 안 본대. 카키우틀 쪽은. 오로지 물고기. 자, 그래서 있는데 안 잡고 저도 뭐 많으니까 잡는다 치고 여기 있는데 안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유럽 쪽일 경우에 있는데 안 잡는 거긴 한데 사람들이 되게 개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채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의식이 되게 많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지영 쌤이 이제 우리 유럽 쪽이라고 지금 변신을 해볼까요? 각자 가방을 약간 가방을 그러니까 사이즈를 자기가 이렇게 그 같은 사이즈 막 메고 간 것 같은데 숲에 가면 지원생 가방 막 길어지고 막 누구 가방 한번 몰래 나오고 이래서 약간 약간 자기 거를 다룬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도토리 조금이에요. 그리고 잘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겸양을 떨어. 이게 많이 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 이러지? 많이 가져왔는데 아니야. 나 그냥 얻어 걸렸지 뭐야 이런 거. 이거 익숙하시죠? 학교에 가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커피 쏟게 공부하고 놓고 아침에 나 어제 망했지 뭐야. 드라마 보느라고 그 거짓말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이 챕터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자기가 갖는다는 의식도 강하는데 그걸 감추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의식이 충만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되게 소박해. 근데 어쩐지 자기를 많이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감수성이 도토리 갖고 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이렇게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위에 카키우틀족은 맨날 첫날 그렇게 많이 연어를 갖고 있어도 성이 안 차.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영쌤이 100마리 이러면 유리쌤이 장난해? 나는 200마리. 그러면 강평쌤이 이것들이, 게을렀네, 게을렀어. 나는 3000마리. 이래가지고 그게 포털레치예요. 누가 더 잘났나.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막 과시해. 남들이 나를 얼마나 탐욕적으로 보든지 말았든지, 그러니까 둘 다 남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夸키우틀은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한텐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과시 허영 이래가지고 위쪽 부족은 겉 봐도 기름이 번들번들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지. 위쪽은 기름이 있어도 안 써. 약간 이렇게 뭐 하여튼 궁핍해 보여. 그거 되게 재밌게 읽으셨죠? 유럽 쪽은 되게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게 미덕이고 저기는 없으면 죽음이야. 이렇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1차적인 궁금함은 똑같이 잉여가 자연에서 발생을 하는데 한쪽은 왜 이렇게 검소하고 한쪽은 왜 이렇게 허용이 심해? 근데 어, 두 부족 다 축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잉여를 하면 축적을 하는데 그 유럽 쪽도 도토리를 얼마나 싹해요. 도토리를 어, 개구장만큼 쌓아도 축적이 안 될 뿐더러 많이 갖고 있긴 하는데 축적이 둘 다는 안 일어나는데요. 이 두 부족이 있고 그 이 두 부족의 결정적 차이는 또 하나 있는데요. 유럽 쪽은 화폐를 씁니다. 그 다음에 夸키우틀족은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버는 화폐에 대한 얘기는 많이 설명을 안 하고 계신데 뒤에 조금 있기 챕터 끝에 좀 있고 이 夸키우틀족의 노예제를 보면은 두 문화의 결정적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노예제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일단 잠깐 끊어볼까요? 그 포인트는 그레이버의 포인트는 잉여가 차고 넘치는데 잉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문화적 관습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감수성까지 이렇게 길러냅니다. 그러니까 요건은 다 갖췄어요. 잉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력이 안 일어난다 모델이고 그런데 잉여를 즐기는 데서 그런 비판을 해볼까요? 잉여를 즐기는 데서 왜 어떻게 권력이 안 일어나냐면 그게 노예제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夸키우틀족은 일단 많아야 돼요. 무포도 100장, 뭐 연어 300마리 본인 안 먹어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부자여야 돼요. 그냥 겉으로 보건 속으로 보건 너무 부자여야 돼. 그런데 거기는 또 노예제가 있어. 그러면 겉을 보면은 아 저렇게 뭐가 많으니까 이제 함부로 사람들 막 닦아 세우는구나. 근데 그 노예제에 들어가면 그 노예제가 말해주는 바는 夸키우틀족의 왕이 없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夸키우틀족을 그러면 어, 여기서 夸키우틀족의 자 夸키우틀족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夸키우틀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夸키우틀족이 계급 사회예요. 유럽 쪽은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유럽 쪽은 그냥 그 자기가 가진 걸 쭉 감추고 자기가 남들이랑 다르게 볼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힘을 쭉 안으로 밀어 넣는 것 같아요. 근데 夸키오틀족은 엄청나게 과시를 하면서 너보다 내가 잘나야 돼 누구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夸키오틀족이라고 해도 뭐 몇백 명 정도 되고 약간 소규모 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또 막 이렇게 이권 다툼이 일어나서 내가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누구나 왕이 되려고 해서 그 왕은 뭔가 많이 가져야 돼.
자기가 뭐 갖고 싶은 게 되게 많을 뿐더러 그 연어 있지 않습니까? 연어. 연어가 이게 생물이 또 크다 보니까 철도 빨리 해야 돼. 여러 가지 손을 좀 그 돼야 부자인 게 좀 자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하려면 나는 귀족이니까 나는 못해. 그럼 누가 해? 내부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류층인 귀족인 그 부자와 귀족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은 아니 물고기 가득 잡았고 아 누가 좀 해주면 진짜 부자가 되는데 그 누구가 공동체 안에 없어요.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바깥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가 있으니까 여기 왕이 있는 게 자명해가 아니고 노예제가 있다는 거는 바깥에서 인력을 끌어다 쓰는 건데 안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포인트죠. 안에 그러면 그 귀족도 아니고 별로 연어도 안 잡는 그 사람들은 뭐야 이러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그 많이 잡아야지 이런데 이게 약간 부가 또 세습이 돼.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 딸이면은 안 돼, 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으면서 그런데 연호가 많은 집을 부러워하기보다 어차피 연호 많이 가져도 나는 귀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하고 뭐 이렇게 그 바느질 하는데 홀로당 정신이 빠져가지고 아무리 그 연어 많이 잡은 귀족이 우리 집 거 좀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몇 개 떼준다 이래도 야 그거를 해서 뭐하게. 그래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 일을 할 노예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 노예는 데리고 와서 어떤 경우를 당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 예를 그레이버 선생님이 쓰시는데요. 이게 다 데리고 와가지고 노예가 약간 그 구성원이 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 일해주면서. 아니, 노예는 착취되고 시키는 거 해야 되는데 점점 그 일원이 된다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노예화의 양면성이라고 해서 271쪽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271쪽이 아까 지난주에 이제 끝에 있던 그 페이지 소유랑 관련된 건데요. 어, 자, 양면성이 있다. 양날의 칼날 같다. 271쪽에 그 마지막 문단 밑에서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아메리카 선주민 사회는 전형적으로 인간 존재로 대략 번역될 수 있는 몇 가지 용어로 자신들을 지칭한다. 요게 이제 요게 아주 중요한데 요 자체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로카이족, 뭐 이누이트족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다, 뭐, 뭐가 있습니까? 뭐, 아이누, 사람.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주 마지막 거를 섞어서 생각하면 곰부족을 소유했으면 그 사람은 곰의 얼굴을 하고 곰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범고래를 소유하면은 범고래를 소유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요까지가 있고 이 문단에서 진짜 중요한 문장은 다섯째 줄. 유럽인들이 붙인 부족 이름은, 자, 대부분 그 이웃들이 비하하는 뉘앙스로 쓰던 용어였다. 이게 뭐냐면은, 이누이트라는 그 이름을 이누이트들이 붙인 게 아니고, 옆에서, 에이, 저거 먹는 애들이라고 붙여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다 누구한테 받고 시작하셨죠?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나는 지들이야! 이러고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자연에. 지들이 선생님이 신인 거죠. 오로지 신만 내가 누구다라고 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은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레이버 선생님이 이거를 전 재밌게 표현하셨네. 엽부족이 비하하려고 붙인 거를 내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겠죠? 그런데 나도 그 부족을 비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겠죠? 요 그림이. 서로 깎아내리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약간 경멸적인 뉘앙스가 들어간다고 그레이버 선생님이 강조하신, 아유, 진짜, 곰고기나 먹는 애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럼 그쪽에서, 아유, 진짜, 까마귀 먹는 애들. 그게, 그래서 핵심은 그런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요거를 설명하는 개념이 분열 생성이네요. 인력적 개념인데요. 차이로 관계를 맺는다입니다. 차이는 상대의,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차이는 불쾌로 다가오죠. 그런데 그 불쾌와 함께 관계를 구성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 일단 요 문단이 중요한 건 이름의 인류학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기현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은 인류학적으로 보면 그를 이렇게 극하고 싫어하고 다르고 쳐보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라 그게 아니 그러면 돼 사람이 사람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차이의 느낌이에요. 차이의 느낌. 나랑 이렇게 다른 사람만이 나 이름을 불러줘요. 다르니까. 근데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약간 몸 냄새 느낌, 냄새. 동물 있잖아요, 동물. 아니, 제가 수달인가? 너무 예뻐가지고 키울까 이랬다가 안 된대, 냄새가. 이게 적응하는데 시간이고 아주 많이 걸린대요. 그런 느낌의 타자의 느낌이. 근데 냄새니까 수달이 뭐 저한테 잘못한 건 없죠. 내가 수달인데 뭐 어쩌라고.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공고기를 먹는 애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차이의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문단으로 돌아오면 이 문단과 그 다음 문단인데요. 이 소유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소유 개념이랑 섞여 있는데, 비하하는 뉘앙스로 쓴다. 마지막 질문, 이 모든 사회는 아이나 포로를 입양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도 이렇게 밖에서 데리고 오는 거죠, 인력을. 입양해가지고 이웃들 가운데 가장 근데 이웃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나서 이웃은 다 미개해. 아니, 내 냄새가 제일 좋지. 이런 느낌이네, 내 냄새. 수알이 틀린 건 아닌데, 내 냄새보다는 안 좋지, 나한테는. 이런 느낌인데, 그 수달족으로부터 노예를 취하듯이 아이나 누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걔를 내 냄새, 그러니까 곰부족처럼 냄새를 만드는 거에 큰 기쁨을 느낀대. 그게 소유 개념에, 길들인다 개념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큰 기쁨을 느낀대. 소유한다는 게 노예를 데리고 온다는 게 그런 기쁨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노예는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약간 유예된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범고래 부족의 냄새가 다 입히기 전 수달족이니까요. 그래서 유보된 존재인데 유보된 상태로 이제 여기 요 뉘앙스가 이런데요. 담론적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범고래 부족이 수달 부족의 누구를 훔쳐와가지고 애를 훔쳐와가지고 이렇게 그 일꾼으로 쓰려고 해. 그럴 때 범고래 부족은 내가 저 미개한 애를 문명화시키고 있어라고 생각해. 이거 진짜 큰 기쁨이야. 저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수달 애 있잖아요, 수달 애. 근데 걔는 그 담론적 차원에는 범고래 부족이 문명화 시켜주는 건데 실질적 차원에는 수달 부족의 그 훔쳐짐을 당한 걔 있지 않습니까? 걔는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론적 차원의 기르는 애랑 실질적 차원에서 기르는 애가 다른데 실질적 차원에서 기르는 걔도 나름 뿌듯해. 내가 범고래 인간으로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그레이볼 선생님이 분석을 해서 노예화가 지닌 보살피다가 지닌 양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카키오툴족 전체로 돌아가면은 잉여가 일어났는데 그 안에는 왕이 출연하지 않고 타자와의 관계도 돌보는 관계 속에서 가고 있다까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유럽 쪽 있잖아요, 유럽 쪽.
유럽 쪽은 어쨌든 조금 있는 것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조금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뭘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 쪽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내면도 있고 자의식도 있고 자기 소유를 이렇게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夸키우틀족은 그 추장도 부자라는 의식이 있기는 한데 부자여가지고 결국 이 그 포트레치라는 그 파티에서 부자니까 물에 다 빠뜨려. 뭐 이런 거고 나의 이 과시욕과 허영이라는 게 자의식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면 돌아가가지고 그레이버의 논의는 생태적으로 대단히 비슷하고 언어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언어적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이 둘이 둘 다 축적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왕이 안 생기고 위에 뭐 카키오틀 모델은 왕이 안 생기네 모델이고 밑은 개인이 사적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축적이 안 일어나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박 선생님 말씀하신 그 경계지대 있잖아요 경계지대 경계지대에서는 이 챕터는 약간 경계지대에 있는 부족들은 夸키우틀한테 좀 질린 건지 약간 유럽 쪽 모델을 취하는 것 같아라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夸키우틀이 나빠서 유럽 쪽 모델을 택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죠. 그냥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되게 강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아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자기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뭐 저 같으면 뭐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저는 뭐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안에 내용을 따지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저에 대한 느낌을 지영쌤하고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르기만. 그런 오, 데에서 설명에 따르면은 귀족과 천민이 있어요. 강비쌤 말씀대로 콰키오톨족 전체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급적으로 일단 너는 좀 낮아 이렇게 하는 이 위세 의식은 이게 느낌은 있어요. 너는 귀족이지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아예 그뭐 거의 포기했달까? 근데 포기해도 아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난 흙수저니까 이런 의식이 없다가 포인트네요. 여기서 하고 현지쌤 재밌으시죠? 뭐가 문제입니까? 표정이 좋지 않은데? 아니요, 재밌습니다. 다른 그러면은 자,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재미있는 인류학 에피소드와 질문을 좀 더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책에 정말 진행이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아주 진행이 많이 늘었다. 235쪽에 첫 번째 문단, 농경이 등장하기 직전 우리의 세계는 유랑하는 수렵 채집인 무리의 세계 이런 거 아니다. 부자도 얼마나 많고 왕도 얼마나 많았는데 뭐 이렇게 비리비리 가난한 그런 애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음, 이 재배 얘기를 조금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로는 24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판인데요. 이 책에서 이제 이 챕터를 들어가면서 박물관 관장이 자연사 박물관 가족이 그 보아스라는 분, 그게 레비스트로스가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인류학자인데요. 그 자연사 박물관 그 유명한가 봐요. 가봐야 되겠어요. 다녀오시죠. 그래서 약간 유물을 이렇게 지리적으로 나눴다. 오른쪽 지도. 그런데 왼쪽 지도 더 들어가 보면은 복잡하다, 복잡해. 이렇고 하세라는 용어는 전문 용어입니다. 인류학에서 이게 인류학이 또 약간 전문 용어가 되게 생활용어에 부서진다는 거, 부서진다. 허세 이렇게 이제 깨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夸키우틀 범위, 예를 들면 족장이 있는 문화, 그다음에 개인이 발달하는 문화, 요 경계지대에 있잖아요. 경계지대에서는 계속 이리 가볼까 저리 가볼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포함해가지고
폐쇄적이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2쪽의 첫째 줄 잡다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집합이고 모든 공동체는 느슨하다. 여기 좋죠. 느슨하다. 이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 250쪽에 보면은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이 첫째 줄 첫 번째 문장도 너무 좋죠. 문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왜 선악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 선하고 악하다는 것도 동네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도대체 가치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니체의 질문처럼 가치의 가치를 묻는다는 건 이런, 그게 누구 가치인데, 어디 가치인데, 그 가치도 또 되게 느슨하고 구성되고 계속 빠개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내용적으로는 카키오툴족이 이 챕터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읽게 됐습니다. 그 왕의 출현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 노예 메커니즘이 보여주는 내부의 왕의 부재, 권력자의 부재, 그 자리만 있는 거. 아까 지영쌤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예가 253쪽입니다. 253쪽. 이거는 유럽 쪽은, 자, 이 재밌죠? 카키오툴족은 노예제는 있는데 화폐가 없어. 노예제가 있다는 말이 위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위계가 있는데 척도가 없는 위계예요. 그렇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 느낌이 오시죠? 고은경 선생님께서도 느낌이 오시죠? 이게 척도가 없는 위계여가지고 어, 작년에 쿼큐틀 그 동네에서 최고의 추장은 연어를 뭐 300마리 잡았어. 그게 그 지영 추장이 300마리 잡았잖아. 근데 이 올해는 고은경 추장이 300마리 잡았잖아. 근데 이게 같지 않잖아요. 작년의 연어랑 올해 연어랑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데에서 노예제가 있더라니까 그 노예가 어떤 노예겠니? 아, 표정이 다 좋지 않으시네요. 자, 다 좋지 않다. 다 옳지 않아.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각자가 자기 걸 갖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다 자의식이 좀 각자 있어. 자의식이 좀 있고. 그런데 거기는 화폐가 발달을 했대. 노예는 없는데. 그러면서 화폐에 대한 하나의 그레이브 선생님이 화폐론도 쓰시죠. 그 부채 5천 년의 역사라는 책에서. 근데 여기 이제 253쪽에 이 유럽 쪽은 너무나 평등한 거예요. 이들이 채집하는 것도 도토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도토리 버섯. 많아질래야 크게 매력 없는 거. 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내년에도 많을 거고. 지금 당장 쓸 수도 없는데, 도토리가. 그러니까 자기 거를 갖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품목이 많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러더라도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화폐를 쓰기를 좋아해. 근데 그 화폐가 어 그게 뭐냐면 그 화폐를 가지고 자꾸 뭘 계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쿼큐툴족은 계산할 필요를 못 느껴요. 작년 300마리, 올해 300마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 300이 300이 아닌데 뭐. 근데 그 유럽 쪽은 자꾸 좀 계산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내 가방이 네 거보다 아니 그래도 내가 너보다 이렇게 계속 계산하는 그래서 화폐가 발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에서 내용적으로 253쪽에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화폐를 뭘로 쓰냐면은 조개 껍질 이런 걸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국립중앙박물관 만화 모아나 전에 그 해양문화 전시회를 가면은 여러 가지가 이상한데요. 이것이 화폐다 이러면서 목걸이가 있어요. 그냥 그 화폐로는 물건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자, 두 번째 문단에
일단 북아메리카의 여러 다른 지역에 자리 잡은 정착민들이 수많은 다양한 물건을 인디언 화폐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흔히 조개 껍질이나 살아있는 조개가 화폐로 쓰였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 화폐라는 단어가 화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폐가 아닌 물건에 유럽식 범주를 투사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줄치면 좋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마나 모아나 전시회의 그 설명에 보면은 계속 화폐다, 화폐다, 화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기억나시죠? 현지쌤 보신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화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는 만 원짜리를 들고 자, 만 원이 있으면 우리 이제 12명이 그 뭐 어디 갑니까? 뭐 이마트를 가. 이마트 가서 만 원을 가지고 계산대에서 만나 이런 다 딴 거 갖고 오겠죠. 그런 방식의 화폐가 아닙니다, 이 화폐는. 그러면 이거 갖고 뭐 해? 그런데 계산을 조금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냐면 노동에 대한 빚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야, 다음에 내가 뭐 이거 좀 할게. 요런 정도의 관계의 뭐랄까 관계의 밀도 수준? 예를 들면 다음 에세이 내가 봐줄게. 이런 거를 약속하려면 목걸이에 구슬을 한 10개 해야 되는데 야, 다음 소풍 갈 때 내가 김밥 사줄게 이러면 아, 그때는 목걸이 한 구슬을 3개 낄까? 뭐 이런 예예요. 반대일 수도 있고 똑같이 10개의 구슬을 깨진 목걸이라고 해도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교환의 도구로 쓸 수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화폐랑 다릅니다. 그런데 계산이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다. 약간 들어간다. 그래서 유럽 쪽은 계산하기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게 화폐론에 있어서 재미가 있는데 그 253쪽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선주민들 사이의 거래에서 뭔가를 팔거나 사는 데 사용된 적이 거의 없다가 빨간 줄 되겠습니다. 물건을 물건을 똑같이 재는 용도가 아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셋째 줄 구매, 임대, 대부 약간 약간 빌리고 그 다음에 물건은 아닌데 이 구매 있잖아요 구매 이게 이런 거예요 노래 이런 거 댄스 이런 거 야 너 그 신곡이 좋던데 그걸 다음에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으련 야 이 목걸이 줄 테니까 이런 구매인데 물건 아니다 그리고 춤 이런 거, 노래 한 곡,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구매 임대 대보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고, 중간에 이렇게 재밌는 거 되게 많으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은, 마지막에, 이,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몇 가지 질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콰키오틀 족 같은 경우는, 어, 너무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진 부를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장은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걸이까지 내가 왜 줘? 내가 줄 게 뭐가 있어? 내가 누구한테 가져와야 될 노래가 뭐가 있어? 내가 다 부르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화폐가 발달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챕터가 거칠게 마무리, 어제 됐네요. 제가 좀, 선생님, 제가 네네. 이 책의 이 챕터에 그레이버 선생님이 뭘 말하고 싶은지가 이게 착 안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뭔가 왜 이렇게 문화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뭐 요거 네, 네.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로 그냥 우리 부족 혹은 나의 정체성을 차이로서 계속 증명하려고 한다. 요건가요, 선생님? 네, 네, 아, 네. 좀 아, 크게 두 개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책 전체는 권력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상투적인 잉여론을 내려놓자. 요거에 이제 계속 반복입니다, 끝까지. 그 이제 큰 주제고. 그 다음에 권력자가 된다는 거는 자기 걸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적 소유라든지 그 자기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냐.
권력자가 된다는 게, 그 예를 들면 뭐, 무슨 카리스마 권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뭐 너무 잘생기고, 뭐, 뭐 예를 들면은 그 인문세 종교인류학 시간에 잠깐 만난 위대한 왕들 많잖아요. 그 300의 주인공인 어젠데 까먹었네요. 키루스 대제. 키루스, 키루스 대제는 위대한 걸로 유명하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레이버는 관대하고 싶어서 관대한 게 아니고 저쪽이 하도 안 관대하니까 관대하게 된 거야라고 생각해. 이런 조건에서 출발하면 권력을 가지고 남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어, 남이 나랑 같을 때만 지배나 피지배가 일어나는데 남이 나랑 차이 나는 존재고 그 차이의 내포는 측정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십니다. 지영쌤의 물고기가 300마리 있어도 뭐 다른 사람들 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300마리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지영쌤이 300마리를 원하는 거를 뭐 인정해. 근데 그거 싫다. 나는 근데 딴 걸 좀 원해. 이런 게 공동체 안도, 그다음에 바깥. 근데 핵심은 이게 관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페이지 제가 지금 못 찾는데 분열 산성에 관한 정의가 있는 페이지 기억나실까요? 아무튼 그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을 그러면 지드리 선생님께 여쭤도 될까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진쌤. 이게 가셔도 그러니까 됩니다. 시간 끝났으니까. 네. 차이를, 그러니까 타인과 나의 관계를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둘의 관계를 세운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차이를 만들어낼 때 그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네.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 네. 방에서 이제 제가 좀 눈에 들어온 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닌가요? 아, 예를 들어서 뭐 258쪽에 이제 앞부분에도 약간 그 일하라는 도덕적 요구, 뭐 그 연장으로 이득의 추구, 자기 부정의 도덕적 요구,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이런 약간 이야기도 있었고 그 부분이 그왜 워거였나요? 외거였나요? 있었잖아요. 워게 웍의 이야기, 아, 그 네네네. 노예에 네네네. 네네. 관련해가지고 네. 내려왔던 어떤 얘기, 그 얘기 안에서도 약간 윤리적인 어떤 그 뭔가를 부여하는 이야기에서 자기의 뭐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그거랑은 이제 차이의 내용을 부여하고 안 하고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있어서 차이를 만들어낸 건 아닐지 몰라도 이미 차이가 이제 그 내용이 없어도 차이를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윤리적 그 의의를 갖다 붙이는 건가? 이게 거기에서 그런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차이가 윤리가 됩니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는 개고기를 안 먹어가 윤리가 돼요. 우리는, 다른 애들이 다 개고기를 먹으니까 우리는 안 먹기로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서 누가 먹잖아요. 그러면 나쁜 놈이야. 이렇게 가죠. 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덕의 계보죠. 도덕의 계보, 진짜로. 도덕은 이렇게 이 차이를 도덕화시키는 거죠. 도덕화시키는 거. 선한 것으로.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그 윤리에서 차이가 나왔다기보다는 차이에서 윤리가 차이에서 나왔다고. 윤리가 나. 아, 네네네. 핵심입니다.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요번 시간에 읽었던 것 중에는 포획사회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 노예. 귀족과 평민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귀족과 평민의 관계는 자유민들의 관계였다. 그게 너무 재밌고, 근데 이제 잉여 자원을 그러니까 그 가공하기 위해서 조직 폭력배처럼 조직적 폭력으로 다른 집단과 그런 지배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
다들 흥미로웠어요. 그 페이지에 그런 말도 있을 텐데요. 다른 집단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 맺냐면 서로 훔치는 사이로 관계 맺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도 차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유리쌤 지금 보신 것처럼 중석기 그게 중석기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는 인류학자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가 와. 신석기가 혁명이고 구석기를 극복한 거야. 여기 주였고. 이거를 레비스트로스가 그 신석기 혁명 누가 만들었니? 누가 만들었겠니? 바보니 지금. 걔들은 어디서 온 거야? 그러고 그 요런 입장에서 그러면 그 구석기가 신석기로의 이행이 왜 그렇게 늦었어? 좀 빨리 하지 왜? 여기 시간 되게 오래 있다 구석기가. 그러면서 이 구석기의 힘을 신석기로 가기 전에 대항 모델로 혹은 신석기가 그렇게 당연해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까 그 네 개 결합한 거, 그 메소포타미아 한 개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석기 개념 자체를 허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된 개념이 그 경계에 있는 중석기 개념입니다. 중석기 개념에 주목한 학자로 스티븐 마이든의 빙하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신석기가 재배가 뭘 갖고 우리 재배라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고 있고 그러면 그 중석기라고 하는 기관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그 이제 되게 논쟁적 문제를 건드리기가 좋죠. 모든 요건은 다 준비돼 있다. 인구, 뭐 잉여, 기술력. 그런데 이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권력 문제로 더 추천하고 다음 주는 또 농경 직전에 이렇게 갑니다. 아도니스의 정원이라고 하는 게 정원 얘기, 가드너들, 농부는 책 나온다니까. 원래 가드너지 가드너. 정원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꾸미는 거잖아요. 재배를 왜 잉여를 가지고 생각하지? 꾸미려고 할 수도 있지 않아? 아니, 이 상식도 당황스러우시죠? 꽃밭은 왜 만드는 거야? 먹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막 쓸데없잖아요. 잉여랑 상관없이 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가 있고요. 네, 지드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아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고생하셨어요. 정현정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